병원 앞 건널목을 건너다가 택시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달려오는 트럭이 있었습니다. 피하려 했지만 너무 급했고 너무 정신이 없었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충격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보다 먼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다가 잠깐 맑아졌다가 다시 흐려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들 이지혁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혁아 아빠가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흐릅니다. 그렇게 구급차에 실려 같은 병원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병원은 어떤 날은 사람을 살리려 했다가 어떤 날은 다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날은 둘 다였습니다. 지환은 전화를 끊고 잠깐 벽에 이마를 댑니다. 숨이 가빠서요. 벽이 차가웠는데도 뜨거운 땀이 났습니다. 형이 혼수 상태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반복될수록 현실이 되는 느낌이라서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지환의 휴대폰이 다시 울립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버지. 지환은 본능적으로 안도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거의 도착했나? 지환은 급하게 받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수화기 넘어 목소리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고요. 그 목소리는 너무 현실적이고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이상철 씨 보호자분 맞으세요? 여기 교통사고 현장인데요. 지환은 숨을 멈춥니다. 네, 맞는데요. 아버님, 아니, 이상철 씨가 트럭과 충돌하셨습니다. 지금 구급차로 이송 중입니다. 지환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트럭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굴러다녔어요. 아버지가 트럭과 형이 혼수 상태인데 아버지가 트럭에 지환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지환은 급하게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주 바닥으로 가라앉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오나요? 지금 가장 가까운 곳이 우리 병원입니다. 지환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병원이요? 지혁이 있는 병원입니다. 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지환은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밤, 같은 복도. 형은 혼수 상태. 아버지는 교통사고.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지환은 한순간에 깨닫습니다. 이제는 엄마를 안 놀라게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엄마는 무너질 거예요. 그럼에도 지환은 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무너질 때 옆에 있어줘야 하니까요. 지환은 바로 다정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칫합니다. 엄마에게 직접 말하면 엄마가 혼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환은 수빈에게 먼저 다시 전화합니다. 수빈이 엄마 옆에 있을 테니까요. 수빈아. 오빠 나 지금 엄마랑 나가려는. 지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아버지도 사고야. 수빈 쪽에서 완전히 숨이 멎습니다. 뭐? 아버지 번호로 전화가 왔어. 낯선 사람이 받았어. 어디서? 트럭 교통사고. 지환은 말을 이어가며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도 우리 병원으로 오신대. 수빈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환은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무너지는 소리거든요. 수빈아. 지환이 애써 말합니다. 엄마 이제는 같이 무너져도 돼. 근데 혼자 무너지게 하지 마. 수빈이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알겠어 오빠. 성재형 불러. 혼자 있지 마. 응. 지환은 전화를 끊고 벽에서 몸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응급실 쪽으로 뛰어갑니다. 뛰는 동안 지환은 자꾸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뛰는 거지?
형에게,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셋 다에게 뛰어야 하는데 몸은 하나였고요. 그게 지환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면서 들것이 들어옵니다. 피가 보이고 신음이 들리고 의료진이 골절, 출혈, 혈압, 을 외칩니다. 지환은 들것 위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입술이 하얗고 눈이 반쯤 감겼고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환은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소리 내면 정말 끝날 것 같아서요. 아버지. 겨우 그 한 단어만 나옵니다. 그때 중환자실 쪽에서도 호출이 옵니다. 이지혁 환자 보호자분. 누군가는 수술 동의서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혈압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서명을 요구합니다. 지환은 그 모든 소리 속에서 한 가지 감정만 느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감정. 그리고 그 무너짐은 소리가 아니라 무게로 왔습니다. 몸을 짓누르고 숨을 막고 눈앞을 흐리게 만들고요. 지환은 그 무게를 견디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환이 무너지면 엄마 김다정이 무너질 테고 수빈이 무너질 테고 결국 남은 사람들까지 무너질 테니까요. 잠시 후 수빈과 다정이 병원에 도착합니다. 수빈은 엄마 팔을 붙잡고 거의 끌듯이 들어왔고요. 다정은 처음엔 왜 이렇게 급해? 라고 말하려다가 복도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챕니다. 병원 복도에서 가족 얼굴이 저렇게 굳어 있으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야? 다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수빈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엄마 오빠가. 다정은 그 순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정은 천천히 지환을 봅니다. 지환의 얼굴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지혁이. 다정이 입으로 겨우 꺼냅니다. 지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혼수 상태야, 엄마.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정은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수빈이 급하게 엄마를 안습니다. 엄마, 엄마 숨 쉬어. 다정은 울면서 말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엄마, 아버지도. 수빈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지환이 대신 말합니다. 아버지도 교통사고야. 지금 수술 들어가셨어. 지금 응급실. 다정은 그 말에 눈이 커집니다. 두 가지가 한 번에 들어오는 순간 사람 머릿속은 멈춥니다. 다정은 그 자리에서 멍해집니다. 숨도 쉬는지 모르겠고 눈물도 안 나옵니다. 그냥 텅 비어버리는 표정이 됩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닫히고 수술 들어갑니다라는 말이 들립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응급수술로 들어갑니다. 형 이지혁은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로 모니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복도에 모여 있지만 서로를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각자 자기 안에서 무너지고 각자 자기 방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고 누군가는 손을 꽉 잡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이 가족에게 인생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시험을 보는 밤이었습니다. 그 밤 지환은 속으로 한 번만 중얼거렸습니다. 형, 아버지, 제발 둘 다. 그게 기도였고 부탁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 응급실 쪽에서는 대형 교통사고 환자들이 연달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겹치고 의료진의 걸음이 더 빨라졌습니다. 응급실 쪽 공기는 생사가 너무 가까워서 숨이 뜨거웠고요. 그 환자들 중 한 명은 이미 장기기증 동의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심장이 급격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빠르게 판단합니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의 시간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창이니까요.
누구에게 이 심장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가? 누가 가장 준비되어 있는가? 누가 가장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가? 결론은 너무 잔인하게도 명확했습니다. 이지혁 같은 병원에 이미 대기 중, 현재 혼수 상태, 가장 빠르게 수술 가능. 복도로 뛰어나오며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이지혁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모두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나쁜 소식일 때만 저렇게 부르는 것 같아서 모두 얼굴이 하얘졌어요. 숨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지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한 문장이 복도 공기를 바꿨습니다. 기회라는 단어는 병원에서 함부로 나오지 않거든요. 기회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기적과 비슷한 뜻이 됩니다. 심장 공여가 가능합니다. 응급 환자 중 기증 동의가 되어 있었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바로 수술 들어갈 수 있나요?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이 너무 처절해서 오히려 모두가 울컥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까? 예. 하지만 절차가 급합니다. 동의서가 필요하고 수술팀 바로 들어갑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이렇게 현실적인 단어로 바뀔 수 있구나 싶었어요. 동의서, 절차, 수술팀 같은 단어들로요. 선배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어렵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그 순간 몸이 휘청했습니다. 이미 지쳐있던 몸이 기회라는 단어 앞에서 더 크게 흔들린 겁니다. 여보, 우리 지혁이 살 수 있나 봐. 그러니까 당신도 어떻게든 살아. 제발 당신도 힘을 내줘. 수술이 시작됩니다. 의자에 앉아 손을 꼭 모았습니다. 평소에는 기도 같은 걸 잘 안 했는데요. 오늘만큼은 기도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선배 나 선배 사랑해요. 말하고 나서야 소리내어 말한 걸 깨닫고 얼굴을 감싸줍니다. 그러니까 제발.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지은호가 누군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요. 그 눈물에서 확신을 받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확신이요.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은호 씨 미안해요. 어머님, 왜요? 내가 엄마인데 우리 아들 힘든 거 모르고. 어머님, 지금은 선배가 살아야 해요. 그거면 돼요. 그 말이 더 울게 만들었습니다. 손을 꼭 잡습니다. 같이 빌어요. 다정과 은호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지혁과 상철을 위해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도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던 시간은 이상하게도 길지 않았습니다. 대신 너무 촘촘하게 사람들을 짓눌렀어요. 초침은 제대로 움직이는데 가족들의 숨은 초침보다 느리게 끊겼습니다. 누군가는 의자에 앉아 무릎을 덜덜 떨었고 누군가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기도문도 아닌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는데요.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빛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도 가족들의 심장이 먼저 반응했어요. 누구 하나 먼저 다가가고 싶었지만 다리 힘이 빠져서 결국 가장 먼저 한 걸음 내딛는 건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지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묻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 어떻습니까? 의사는 서류를 한번 확인하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사는 한 박자 쉬었다가 덧붙입니다. 골절이 심해서 회복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회복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복도 한가운데에 고여있던 공기가 갑자기 풀립니다. 긴장이 한 번에 터져나가듯 누군가는 주저앉고 누군가는 입으로 숨을 내뱉고 누군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감정은 늘 같았어요. 기쁨이 아니라 살았다는 안도가 먼저였습니다. 김다정은 그대로 무너지듯 앉아버립니다. 울음이 터지는데요. 소리내서 울지도 못합니다. 주변에 다른 환자들이 있고 간호사들이 오가고 복도는 여전히 병원이니까요. 그래서 김다정은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여보, 여보. 김다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살았네, 살아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이 살아있다는 말이 그렇게 믿기지 않는지 김다정은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 반복이 확인이었어요. 현실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거죠. 이수빈도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요. 이수빈은 울면서도 억지로 웃어 보입니다. 아빠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엔 세상을 붙잡는 밧줄 같았으니까요. 이수빈은 이지환의 팔을 붙잡고 매달리듯 말합니다. 오빠, 아빠 진짜 괜찮대? 이지환은 고개를 세게 끄덕입니다. 응, 괜찮대. 회복실로 옮긴대. 그 말에 이수빈은 더 크게 울어버립니다.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고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눈물 나는 일인지 이수빈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도가 복도 바닥에 완전히 내려앉기도 전에 가족들의 시선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중환자실 쪽, 수술 대기실 쪽, 이지혁이 있는 방향이요. 지은호는 그 방향을 보자마자 다시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지은호는 방금 전까지 이상철이 살았다는 말에 같이 울었는데요. 이상철의 수술이 끝났다는 말이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다음 차례처럼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어쩔 줄 몰라 손을 비비다가 무심코 기도하듯 말해버립니다. 선배도 선배도. 그 말을 듣고 이지환이 순간 입술을 꽉 깨뭅니다. 이지환은 동생도 엄마도 그리고 지은호도 지켜야 하는데요. 정작 자기 자신은 지금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지환은 아버지 수술이 끝났다는 말에 안심하면서도 더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는 순간 지혁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눈 뜨자마자 지혁이는 이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지? 잘 됐어요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만약 잘못됐어요라면 그 말을 아버지가 듣는 순간 아버지는 다시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이상철은 지금 뼈가 부러진 상태로 수술을 끝냈지만 이상철의 마음은 이미 아들 때문에 다 부러져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김다정도 그 생각을 했는지 울다가 갑자기 표정이 바뀝니다. 김다정은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이지환을 붙잡습니다. 지환아. 김다정의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더 무섭습니다. 아빠 깨면. 김다정은 끝까지 말을 못 잇습니다. 말하는 순간 현실이 될까봐요. 이지환은 엄마 김다정의 손을 꼭 잡습니다. 이지환은 엄마를 안심시키고 싶은데요. 안심시킬 말이 없어서 대신 약속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깨어나기 전에. 이지환이 숨을 삼키고 말합니다. 형도 꼭 좋은 소식 들을 거야. 김다정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빛은 불안합니다. 김다정은 그동안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준비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수빈은 눈물을 닦다가 갑자기 지은호를 봅니다. 지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수빈은 지은호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지은호가 없었다면 이지혁은 더 빨리 무너졌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수빈은 지은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합니다. 은호 언니. 지은호가 고개를 듭니다. 이수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빠 꼭 깨어날 거죠? 지은호는 그렇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지은호의 말 한마디가 이수빈을 붙잡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은호도 사람이잖아요. 지은호는 대신 아주 솔직한 말로 바꿉니다. 수빈아. 지은호는 숨을 들이쉬고 말합니다. 나 기도할게. 끝까지 기도할게.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진심이라서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거짓 확신보다 끝까지 버티겠다는 약속이 더 힘이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간호사가 복도 쪽으로 나오며 말합니다. 보호자분들, 회복실로 이동하실 준비해주세요. 환자분 곧 옮깁니다. 가족들은 회복실 쪽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보러 가야 하는데 마음 한쪽은 지혁이 수술 소식을 놓치면 어떡하지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이상하게도 회복실로 가는 길에서도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마치 중환자실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요. 이지환이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엄마, 수빈아 아빠는 내가 먼저 볼게. 김다정이 놀라서 말합니다. 너 혼자?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엄마는 지혁이 쪽에 있어. 그 말은 사실 배려였습니다. 엄마 김다정이 아버지 병실로 가서 아버지가 지혁이는? 이라고 물으면 김다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는 지금 지혁이 쪽에서 기적을 기다리는 게 맞았습니다. 김다정은 잠깐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결국 이지환을 잡습니다. 지환아. 김다정의 눈이 흔들립니다. 아빠 깨면 너. 이지환이 애써 웃습니다. 엄마, 내가 아빠한테 말할게. 뭐라고? 이지환이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형이 버티고 있다고. 형이 지금 우리 기다리고 있다고. 그 말이 사실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지환은 회복실 쪽으로 향합니다. 김다정과 이수빈, 그리고 지은호는 다시 중환자실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이상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 안도는 곧바로 새로운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눈 뜨기 전에 형도 살아야 한다. 그게 오늘 밤 가족들의 다음 기도가 됐습니다. 고성이가 실려온 건 구급차 사이렌이 멀어질 즈음이었습니다. 겨울밤에 얼어붙은 몸, 수면제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숨,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조용한 얼굴. 구급대원이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그 설명이 오히려 더 끔찍했습니다. 자살 시도 의심이라는 말이 한 사람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응급실 조명은 늘 밝지만 그날은 더 하얗게 빛났습니다. 밝아서 따뜻한 게 아니라 밝아서 잔인했습니다. 밝은 빛은 사람의 창백함을 숨겨주지 않으니까요. 고성이는 들것에 누운 채로 응급처치실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에는 눈이 녹아 생긴 물기가 남아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말이 빨랐고 손이 빨랐고 표정이 빨랐습니다. 그 빠름 속에서 고성이는 사람이라기보다 하나의 사건처럼 다뤄졌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 의심, 혈압 체크, 위세척 준비, 저체온 있어요. 담요. 누군가는 팔에 주사바늘을 꽂고 누군가는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고성이는 의식이 흐릿한 채로 몸을 조금 움찔했는데요. 그 움찔은 살고 싶다는 의지라기보다
몸이 살아있어서 움직인 반사처럼 보였습니다. 잠깐 뒤 고성희가 구토를 하며 기침을 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들썩이고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사가 고성희의 눈에 빛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동공 반응 있어요. 호흡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뜻은 아니었죠. 고성희가 눈을 떴을 때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있었습니다. 불빛이 여전히 밝은 회복실, 커튼이 반쯤 처진 침대 위였고요. 고성희는 눈을 떴는데도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눈을 뜨면 보통은 여긴 어디지? 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고성희는 그 질문조차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가 천천히 자기 손등으로 내려왔습니다. 수액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피부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요. 손목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고성희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게 뭐지? 말을 하고 나서도 고성희는 자기 목소리를 낯설어 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목에서 나온 소리 같았거든요. 고성희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려 했는데요. 그 순간 머리가 핑 돌면서 다시 눕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듯이 뛰었고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합니다. 깨어나셨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고성희는 간호사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흔히 보이는 경계가 아니라 공백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고성희는 입을 열었다가 닫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표정이었어요. 간호사가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합니다. 성함이요? 이름이요? 고성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미끄러져 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합니다. 모르겠어요. 간호사는 잠깐 멈칫합니다. 모르겠어요는 흔한 대답이 아니거든요. 간호사는 더 조심스럽게 질문을 바꿉니다. 그럼 생년월일은요? 주소는요? 고성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겠어요. 고성희는 자기가 대답을 못하는 게 부끄럽거나 불안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비어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음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보통은 기억이 사라지면 불안해하잖아요. 고성희는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정말로 기억이 비어있다는 뜻이었어요. 간호사는 부드럽게 설명합니다. 지금은 병원이에요. 응급실에서 오셨어요. 고성희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제가 왜요? 간호사는 순간 말을 고릅니다. 약물 과다나 수면제라는 말이 환자를 다시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몸이 많이 안 좋아서요. 추웠고 약을 많이 드신 것 같아서 치료를 받았어요. 고성희는 약이라는 단어에서 멈칫합니다. 마치 그 단어가 아주 먼 곳에 있는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저 약 안 먹는데요. 간호사가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지금은 기억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의사가 와서 간단한 신경학적 질문들을 던집니다. 오늘 날짜, 지금 장소, 본인 이름. 고성희는 하나도 맞히지 못합니다. 의사는 고성희의 반응을 보면서 조용히 말합니다. 급성 저체온과 약물 영향이 있었고 기억 혼란이 큽니다. 당분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고성희는 의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기보다 이해할 기억의 바닥이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그저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고 자기 손을 다시 봅니다. 그 손은 너무 낯선데요. 이상하게도 살아야 한다는 감각만 남아 있습니다. 이름은 없어도 몸은 살려고 하니까요. 그때 고성이가 아주 작게 묻습니다. 저 집은 있나요? 간호사가 잠깐 멈칫합니다. 보호자분이. 고성이가 물을 삼키며 말합니다. 보호자요? 그게 누구죠? 이 말이 주변 공기를 한 번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보호자라는 단어 자체가 고성희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곧 고성희에게 관계가 사라졌다는 뜻이니까요. 한편 그 모든 과정을 복도 끝 그림자 같은 자리에서 박진석이 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면 남편이 되고 남편이 되는 순간 감정이 쏟아질까 봐요. 박진석은 지금 고성이를 미워하는데 동시에 고성이가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누워있는 걸 보자 마음이 이상하게 허물어졌습니다. 저 얼굴이 진짜라면 26년 동안 내가 본 얼굴들은 다 뭐였지? 박진석은 그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따라가면 본인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박진석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손끝으로 뭔가를 만지작거립니다. 현금 500만 원. 그 돈은 큰 돈이 아닙니다. 박진석에게는요. 하지만 박진석은 일부러 그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크면 동정이 되고 너무 작으면 방치가 되니까요. 박진석이 할 수 있는 건 살 수 있을 만큼만이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이요. 박진석은 간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고성이가 벗어놓은 외투 쪽으로 다가갑니다. 외투는 구급차에서 급하게 벗겨진 채로 의자 위에 놓여 있었고요. 주머니는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손을 넣습니다. 현금 뭉치를 외투 안쪽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습니다. 그 행동은 너무 조용해서 마치 스스로도 한 적 없는 일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 같았어요. 박진석은 잠깐 멈춰서서 고성이를 봅니다. 고성이는 병상에서 멍한 눈으로 천장을 보고 있었고요. 그 눈에는 예전의 욕망도 거짓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있음만 남아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차마 다가가지 못합니다. 다가가서 고성이라고 부르면 고성이가 저요? 라고 물을 것 같았거든요. 그 질문을 들으면 박진석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박진석은 결국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섭니다. 발걸음이 무거웠는데요. 그 무거움은 분노가 아니라 정리가 되지 않는 세월의 무게였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는 사람을 서 있는 채로 무너뜨리는 곳이었는데요.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서 있어도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벽에 기대고 있었지만 사실은 벽이 아니라 두려움에 기대고 있었고요. 누군가는 손을 모으고 있었지만 그 손은 기도라기보다 붙잡을 곳을 찾는 버릇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지혁의 수술이 시작된 뒤부터 시간은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시계는 분명 가고 있는데 사람들 마음은 한 칸도 못 움직였어요. 혹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혹시가 아니라 분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될 거야 같은 너무 잔인한 확신이요. 김다정은 앉지도 못하고 수술실 문 앞을 몇 걸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지환은 엄마 김다정이 무너질까봐 계속 옆에 붙어 있었고 이수빈은 입술을 깨문 채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이수빈은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 울지 못했고 울지 않으려는 힘이 오히려 더 눈물을 밀어 올렸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올랐는데도 손으로 닦지 못했습니다. 닦는 순간
감정이 풀려버릴까 봐요. 그리고 지은호는 수술실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가족이 아니니까요. 지은호는 그 사실이 너무 아파서 일부러 한 발 물러서 있었는데요. 사실은 누구보다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지은호는 손가락으로 자기 손바닥을 꾹꾹 눌렀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남을 정도로요. 그래야 정신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수술 전 이지혁이 힘겹게 웃던 얼굴, 무섭다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리고 지은호가 그럼 같이 무서워요라고 말했던 순간. 지은호는 그때 자신이 너무 용감한 말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용감함이 지금은 너무 무거웠어요. 같이 무서워는 말이 아니라 같이 잃을 수도 있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지은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선배 제발.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리라고 한 말이 아니라 자기 심장이 멈추지 않게 하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복도 끝에서 서둘러 걸어왔습니다. 박성재는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못한 모습이었고 숨도 가빴습니다. 박성재는 원래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요. 오늘만큼은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친구였고 동시에 이 집안의 폭풍 한가운데서도 지혁은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박성재는 김다정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 김다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김다정은 고개를 젓습니다. 늦긴 무슨. 그리고 김다정은 박성재를 보면서도 한마디를 못하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박성재는 복도 분위기를 한 번에 읽었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다는 걸요.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지은호를 봤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를 보자마자 억지로 웃는 척 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아프게 보였습니다. 박성재는 그런 지은호를 보고 마음이 더 무너졌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너무 많은 걸 견디고 있었거든요. 박성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 후배 괜찮아?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끄덕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오히려 안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야죠.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배는 꼭.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술실 문 위쪽에 붉게 켜져 있던 수술등이 꺼집니다. 그 딱 하는 순간 복도의 공기가 한 번 멈췄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입을 막았고 지화는 엄마를 받칠 준비를 했습니다. 이수빈은 손끝이 차가워져 손을 주먹 쥐었고요. 지은호는 숨을 멈춘 채로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처음 나온 건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는 수술복 차림으로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 분주함이 오히려 큰일은 아니야라는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의사가 걸어 나옵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빛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의사의 눈빛이 바닥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김다정은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일 때는 의사가 눈을 잘 마주치지 않거든요. 의사가 걸음을 멈추고 가족들을 한번 둘러본 뒤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보호자분들. 그 한 단어가 칼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힙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순간 소리가 사라집니다. 복도에서 들리던 발소리, 카트 소리, 멀리서 들리던 호출 소리 전부 지워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김다정은 그 말이 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몸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김다정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하하느님. 김다정은 말을 못하고 울기만 합니다. 울면서 웃기도 했고요. 웃으면서 울기도 했습니다. 감정이 서로 꼬여서 어떤 게 어떤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입니다.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겨서 경과를 봐야 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회복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오늘 밤이라는 말이 다시 긴장을 올려놓는데요. 이상하게도 가족들은 그 말을 듣고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너무 큰 절망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망 끝에서 변수 정도는 견딜 힘이 생깁니다. 최소한 살아있다는 전제가 생겼으니까요. 이수빈이 그제야 울음이 터집니다. 이수빈은 의사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서 울어요. 오빠 오빠. 이수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낍니다. 살았어, 오빠가 살았어. 지화는 이수빈 어깨를 감싸면서도 자기 눈물이 떨어질까봐 고개를 한 번 돌립니다. 하지만 눈물은 숨기지 못합니다. 지화는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형은 진짜. 지화는 말을 끝까지 못합니다. 버텼다라는 말이 너무 진부하고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은 너무 절절해서요. 지화는 결국 한마디만 합니다. 형답다. 그리고 지은호. 지은호는 끝까지 울지 않으려고 버텼는데요. 의사의 무사히 끝났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버티던 모든 게 무너집니다. 지은호는 울음이 아니라 숨이 먼저 터집니다. 숨을 들이쉬는데 그 숨이 울음처럼 떨렸습니다. 지은호가 두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흑. 그 소리가 아주 작게 새어나옵니다. 지은호는 눈물을 닦지 못합니다. 닦으면 다시 현실이 될 것 같아서요. 지은호는 의사에게도 가족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중얼거립니다. 살았다, 선배가 살았다. 박성재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박성재는 은호 후배는 늘 밝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밝음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그 밝음이 사실은 버티는 힘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 옆에 조용히 섭니다. 그리고 과하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박성재는 말로 위로하면 지은호가 더 무너질 것 같다는 걸 알았거든요. 박성재는 대신 아주 짧게 말합니다. 은호 후배 고생했다. 그 한 문장이 지은호의 눈물을 더 터뜨립니다. 지은호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숨이 끊기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부사장님 선배가.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살아. 박성재가 덧붙입니다. 내가 지켜냈어. 지은호는 그 말에 고개를 세게 젓습니다. 아니요. 내가 한 거 없어요. 박성재가 낮게 말합니다. 옆에 있어준 게 제일 큰 거야. 김다정은 한참을 울다가 갑자기 의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언제 볼 수 있어요? 의사가 대답합니다. 잠깐만요. 상태 안정시키고 면회는 순서대로. 김다정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계속 울어요. 김다정의 울음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수술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회복입니다. 가족분들 지금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 한마디에 가족들은 다시 기다림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과는 달랐습니다. 조금 전의 기다림은 절망이었고요. 지금의 기다림은 희망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복도 벽에 기대면서도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쉽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선배 이제 나도 조금 살 것 같아요. 그 말은 이지혁이 살아서 기뻐서가 아니라 이지혁이 살아서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울면서 웃습니다. 그 웃음은 정말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김다정은 지은호를 봅니다. 김다정은 지은호에게 다가가 무겁게 고개를 숙입니다. 고마워요. 지은호가 고개를 세게 젓습니다. 제가 뭐리요? 김다정이 낮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 은호 씨가 붙잡아줬잖아요. 그 말이 지은호를 또 울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겨우 말합니다. 선배가 버틴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이 기도처럼 복도에 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잡습니다. 오늘 밤은 길겠지만 오늘 밤을 버틸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며칠 뒤 상철은 병상에서 창밖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습니다.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신이 사고가 난 것이 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때 지혁이 휠체어를 밀고 상철의 병실에 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아버지 앞에 서려고 애씁니다. 그 모습을 보자 상철은 눈물이 고입니다. 너 왜 왔냐? 아버지 보러. 내가 누워 있어야지. 아버지, 나 살았잖아요. 그 한마디에 결국 상철은 웁니다. 아빠가 무서웠다. 너 놓칠까봐 무서워서 뛰쳐나갔다가. 말끝을 흐립니다. 손을 잡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나 이제 도망 안 갈게요. 나도 이제 강한 척 안 할게.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처음으로 사람으로 봅니다. 약함,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숨겨지지 않고 손 위에 올라오는데요. 그게 이상하게도 따뜻합니다. 지혁의 회복은 천천히 진행됩니다. 조금씩 걸음을 떼고 숨을 고르고 미음 한 숟갈을 삼키며 살아가는 연습을 합니다. 그 연습을 옆에서 은호가 같이 합니다. 선배, 오늘은 한 걸음만. 선배, 숨 천천히. 선배, 무리하면 안 돼요. 대신 내가 더 웃어줄게요. 지혁은 웃으려다 숨이 차오르면 손을 잡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둘은 어느새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생명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호가 조용히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커플링 반지였어요.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병실 창가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오후예요. 손이 떨렸는데도 웃었습니다. 선배. 왜? 나 선배한테 먼저 하고 싶어요. 나 선배랑 앞으로도 같이 숨 쉬고 싶어요. 선배, 나랑 결혼해요. 내가 먼저 잡을게요. 선배는 도망치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혁은 눈을 감았다 뜹니다. 비혼주의자였고 누구에게도 약속을 쉽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죽을 뻔했고 살아났고 그 과정에서 옆에 은호가 있었습니다. 은호야. 네. 나 무서워. 나도요. 그래도 너랑 하면 덜 무서울 것 같아. 은호는 울음이 터집니다. 지혁은 손을 뻗어 눈물을 닦아주려다 힘이 부족해서 중간에서 멈칫합니다. 은호는 지혁의 그 손을 잡아 자기 뺨에 갖다 댑니다. 좋아. 나 할게. 그 할게가 승낙이었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울다가 웃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울음이었어요. 며칠 뒤 고성이는 병원 사회복지사 도움을 받아 퇴원 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름도 사연도 관계도 흐릿한 상태였고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라는 질문 앞에서 고성이는 멍해집니다. 그때 고성이가 외투를 집어들다가
주머니 안에서 묵직한 감촉을 느낍니다. 고성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현금을 꺼냅니다. 500만 원. 고성이는 그 돈을 한참 바라봅니다. 돈이 왜 있는지도 누가 넣었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럼에도 고성이는 이상하게 그 돈을 꼭 쥡니다. 이건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감각만 남으니까요. 고성이는 사회복지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저 일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뭐든 할게요. 그 말이 너무 진심이라서 사회복지사는 잠깐 말을 잇지 못합니다. 고성이는 그렇게 작은 식당의 일자리를 소개받습니다. 설거지부터 바닥 닦기부터 손님에게 죄송합니다를 말하는 일까지요. 고성이는 서툴지만 열심히 합니다. 이상하게도 열심이라는 감정은 기억과 상관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그 모습을 정말 멀리서 지켜봅니다. 차 안에서, 식당 건너편에서 한 번씩. 박진석은 차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내려서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저 멀리서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떠납니다. 박진석이 차 안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나는 아직 용서 못해. 근데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지. 고성이는 식당 불을 끄고 겨울 밤거리로 나옵니다. 고성이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아주 작게 웃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박진석은 속으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저 여자는 내가 알던 고성이가 아니다. 근데 그게 더 잔인하다. 박진석은 그 잔인함을 견디기 위해서라도 계속 멀리서만 지켜보기로 합니다. 가까이 가면 용서가 될까 봐서가 아니라 가까이 가면 자기 자신이 무너질까 봐요. 화려한 날들의 마지막은 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서진 채로도 서로를 붙잡았기에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흔들렸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잃을 뻔했던 순간마다 다시 손을 내밀었죠. 화려한 날들이란 결국 빛나는 하루가 아니라 서로를 살게 만든 평범한 내일이었다는 걸 남기며 막을 내립니다.